과학의 힘, 에너지 청혜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친구들과 호르몬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 어떤 신경에 대한 얘기만 했는데, 이 신경만으로 우리가 자극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관련된, 그거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호르몬으로도 우리가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요. 그럼 먼저 호르몬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호르몬이라는 건 몸에 특정한 분비샘, 이거 잘 기억하세요? 특정한 분비샘에서 분비가 돼요. 그리고 몸의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이 화학물질을 우리는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신경과 어떻게 다른지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신경을 보시면 전달하는 매체가 뭐였어요? 신경을 이루고 있는 세포. 뉴런이었잖아요. 뉴런. 그죠? 뉴런이고 작용하는 시간이나 효과를 보면 굉장히 우리 친구들 뉴런의 구조 기억나죠?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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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자극이 굉장히 빠르게 전달이 돼요. 그런데 조금 일시적인 효과는 나타납니다. 그때만 딱. 그렇죠? 그러면 작용하는 범위를 보면 어때요? 신경 연결 부위를 통해서 전달이 되죠. 그러니까 작용하는 범위가 어때요? 딱 그 연결되어 있는 그 부위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좁은 범위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반응의 종류도 보면 어떡해요? 갑작스러운 변화에 아주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관여할 수가 있죠. 우리가 뜨거운 걸 잡았다. 빨리 빼야 돼. 라든지 눈이 너무 밝아. 눈을 감아야 돼. 그렇죠? 즉각적인 반응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와 반대로 우리가 신경으로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호르몬으로도 우리가 반응이 일어나는데 호르몬을 좀 비교해 보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몸의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화학물질을 우리는 이제 호르몬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이 호르몬이 어떻게 전달되는가라고 본다면 우리가 아까 신경은 뉴런이라는 세포를 통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굉장히 빨랐지만 이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요. 혈액이 운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혈액이 운반되면 그 경로를 다 거쳐야지만 내가 딱 도달하는 그곳에서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어떨까요? 신경에 비하면 굉장히 느리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전달하는 매체는 혈액이고 작용하는 시간이나 효과를 보면 굉장히 느리게 전달이 돼요. 하지만 효과를 보면 신경과는 다르게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작용은 어디서 하느냐? 혈액을 따라 이동하다가 내가 딱 이동해야 되는 그걸 우리 표적 세포라고 해요. 이 세포에서 내가 이제 작용해야 돼 라는 그런 모든 표적 세포에서 일어나게 되고 작용 범위는 그렇기 때문에 신경과 다르게 굉장히 넓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반응의 종류는요 굉장히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고 지속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신경과 또 호르몬에 따라서 지금 두 개를 비교하면서 어떤 것이 다르고 어떤 장점과 어떤 단점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비교해서 친구들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호르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면 첫 번째 우리 정의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특정한 분비샘에서 분비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특정한 분비샘이 도대체 어디냐? 자, 사람 몸으로 봤을 때 저기 어디예요? 뇌에서 있는 그 아래쪽 부분에 뇌하수체라는 부분이 있어요. 혹은 갑상샘, 그리고 부신, 그 아래쪽에 이자 이런 것들이 바로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호르몬을 생성해내는 내분비샘이라고 해요. 이런 내분비샘에서 분비되는 거예요. 이게 공통적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혈액을 통해서 운반된다. 우리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특정히 뭔가 이 호르몬을 전달해주는 매체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혈액에서 녹아서 이제 운반하기 때문에 표적 세포나 표적 기관에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세 번째는 적은 양으로 우리 몸의 생리작용을 조절해요. 그런데 적은 양으로 조절하긴 하지만 이 양이 적거나 많으면 적으면 결핍증, 많으면 과다증이라는 것이 나타나요. 따라서 항상 균일한 그 양이 분비될수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과다증이나 결핍증이 나타나면 그게 어떤 질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들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호르몬만 중요하고 혹은 신경계만 중요하고 그런 게 아니고 신경계와 함께 우리 몸을 항상 건강한 그 상태로 유지시키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호르몬의 역할이다라는 것도 같이 좀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호르몬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가 대표적인 좀 몇 가지를 쌤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이 호르몬이라는 것이 항상성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항상성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가? 를 살펴보려면 이 항상성이라는 건 우리 체내외에서 우리 몸이나 몸 안팎에서 환경이 변할 수 있잖아요. 추운 곳에 갈 수도 있고 갑자기 더운 곳에 갈 수도 있고 다르단 말이에요. 이 환경이 달라지더라도 그거에 따라서 우리 몸이 달라진다면 우리는 건강하게 생활할 수가 없을 거예요. 따라서 환경이 달라지더라도 우리 몸은 항상 같은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항상 같은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항상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항상성을 조절하고 있는 그 중추가 어디냐? 바로 간뇌가 되고요. 우리 뇌할 때 공부했던 것처럼 간뇌 공부할 때 항상성 유지가 대표적인 역할입니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조절 중추는 간뇌가 되고 호르몬과 신경 이 두 개가 동시에 이제 작용하면서 우리 몸을 유지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뭘 볼 거냐면 혈당량 조절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막 식사를 해요. 그러면 우리 몸에 당이 어떻게 돼요? 혈 중에 당 어떻게 돼요? 증가해요. 우리가 밥을 먹었기 때문에. 그럼 혈당량이 높아지겠죠? 근데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해요. 그럼 혈당량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낮춰야겠죠. 그거를 누가 하냐면 이자에서 무엇이 분비가 되냐면 인슐린이라는 게 분비가 됩니다. 자, 이 인슐린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맞아요. 혈중에 있는 이 당을 내려주는 역할을 해요. 이해가 되셨나요? 혈당량을 내려주는 역할. 그런데 어떤 역할을 하냐면 뭔가 포도당이라는 것을 글리코젠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포도당을 빨리 조직세포 내에서 흡수해버리거나 뭔가 소모하거나 네, 그러면 다시 혈당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하게 되겠죠. 근데 계속 감소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혈당량이 너무 없어. 항상 같은 상태로 유지하려면 이번엔 증가해야 돼. 그러겠죠. 그럼 이자에서 이번에 어떤 호르몬을 분비하냐면 글루카곤이라는 것을 분비하게 되는 거예요. 글루카곤을 분비하면 네, 글리코젠 형태로 저장되어 있던 거를 다시 포도당의 형태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혈당량이 증가하게 되겠죠. 이렇게 일정한 혈당량 범위 안에서 너무 높아지면 줄여주고 너무 부족하면 다시 늘려주고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혈당량 조절이라고 하고 이게 바로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이 호르몬 지금 인슐린이나 글루카곤이 어떻게 영향하고 있는가를 쌤이랑 같이 살펴본 거예요. 자, 그럼 이자에서 지금 인슐린이나 글루카곤이 분비되는데 이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완전히 반대되는 역할을 하죠. 이런 것을 우리는 길항작용이라고 해요.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길항작용이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예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체온 조절하는 거 있어요. 자, 우리 몸이 항상 정상 체온을 유지하려고 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추운 곳에 갔어요. 너무 추운 곳에 갔다고 해서 우리 몸의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너무 추운 곳에 있더라도 내가 항상 열을 내고 있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열 발생량을 증가시켜. 그리고 열 방출시키지 마. 내가 안에 열을 가지고 있어. 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체온이 증가하게 되겠죠. 열은 발생시켰는데 방출 안 시키고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근데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체온이 높아지겠죠. 체온이 너무 높아. 이번에는 낮춰야 돼. 혹은 너무 더운 데 가더라도 체온이 계속 높아지면 위험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체온을 항상 일정 범위로 내주려면 이번엔 어떻게 하라고 되뇌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열 발생시키는 거 그렇게 하지 마. 그리고 땀 같은 거 빨리 분비시켜서 열을 방출시켜. 피부 확장시켜가지고 열이 빨리 나갈 수 있도록 해. 이런 명령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체온이 감소하게 되겠죠. 이렇게 이런 작용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면서 우리 몸이 항상 같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체내 수분량도 있어요. 우리도 항상 우리 체내에 이 정도 수분량이 있으면 적절합니다 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물을 막 많이 먹었어요. 그럼 우리 친구도 어떻게 해요? 화장실에 자주 가죠. 그게 왜 일어나는 거냐면 수분을 막 많이 먹어요. 그럼 대뇌, 특히 그 관뇌에서 뇌하수체에서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거를 막 분비를 이 항이뇨 호르몬 분비를 감소시켜요. 근데 이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수분을 재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뭘 배웠냐면 우리 배설계에서 수분 흡수하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배설, 콩팥에서. 그럼 콩팥에서 재흡수를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체내에 수분량이 많으니까 몸 밖으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장실 자주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막 몸 밖으로 수분을 내보내면 어느 순간 수분량이 부족한데?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물을 마시기도 하지만 물 마시지 못할 때 우리 몸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간뇌에서 뇌하수체에서 이번에는 그 항이뇨 호르몬을 분비를 많이 해. 그럼 항이뇨 호르몬이 막 분비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콩팥에서 물을 막 재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몸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니까 체내에는 그만큼 수분량이 유지가 되겠죠.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항이뇨 호르몬에 의해서 우리 몸 안에 체내 수분량을 계속 일정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 그렇게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항이뇨 호르몬의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몇 가지 예를 들어주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이런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이런 호르몬이 관여하고 있다. 호르몬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신경, 호르몬 이런 것들이 상호 같이 함께 작용하면서 우리 몸이 항상 안정한 상태, 건강한 상태, 이런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제 신경도 공부했고 호르몬도 공부했어요. 따로 공부하지 마시고 이 두 개가 어떤 연관성이 있고 어떻게 우리 몸이 일관성 있게 또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과학의 힘, 에너지, 정혜쌤이었습니다.